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책임져 줄 분들이기도 한데요. 손수저 리더스클럽 대표 임세원 전 청와대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분 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오늘도 풀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익숙한 목소리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입니다.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를 위해 사면을 했다는 거고, 흔히 언론에서 얘기했던 국론 통합, 국민 통합을 위한 건데, 일단 손수저 대표께서 한 말씀 주시죠. 네, 이번 사면을 두고 이제 통 큰 사면이다, 아니면 참 고민 없는 사면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 저는 통 큰 사면 이쪽에 서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죄를 지었던 사람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 사면 가지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면권자의 결단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통 큰 사면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제기가 됐었죠. 문재인 정권 그 이제 말기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게시판에 직접 쓰셨죠. MB 사면에 대해 찬성한 여론도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물꼬도 조금 텄던 적도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MB 사면이 있었다면 더 통 큰 화합이 그런 모양새가 됐을 법도 한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좀 풀었어야 될 문제인데 뒤에 정권으로 넘어왔다 이런 네, 뜻이군요. 그런 면이 조금 없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면이라는 부분은 늘상 있을 때마다 그 정권에 대한 비판, 야당은 늘 정권을 비판하고 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면권자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통 큰 사면이다. 손수저 대표였습니다. 임세현 부대변인. 그야말로 이제 야당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들러리 사면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 선물 보따리 잔뜩 안겨준 거고요. 그냥 얘따 하나 먹어라 하고 그냥 뭐 사탕 하나 던져준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면 자체도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불원하겠다라고 이제 원하지 않겠다라고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어쨌든 양념으로 하나 끼워 넣어야 돼, 그야 말이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불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형이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만 4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본인 형기 다 채우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은 또 복권도 없어요. 김경수 지사. 그냥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뭐 자기들 뭐 본인들 원하는 사람들 다 복권까지 다 시켜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년이나 형기가 남았는데 형기 플러스 알파로 벌금 80억 원 가량도 면제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이걸 누가 공정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어디선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각계의 의견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가 하기 싫다는데 그 의견도 안 들으셨는데 어디서 뭘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사면권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 권한을 내 맘대로 쓰라고 국민이 준 권한 아닙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이런 판단을 되돌려야 되는 그런 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도로 또 국민통합의 용도로 이용을 해야지, 그걸 뭐 사적인 느낌으로 지울 수 없는 이런 사면, 특히나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해져 있고, 그리고 이번엔 특히나 사면이 정치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면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국민통합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면밀하게 오히려 살펴봐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가 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내 국민의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는 읽을 수 없었다. 두 분 모두 사면 자체는 뭐 필요한 제도다. 왜냐하면 법률이 놓치는 바도 있고 또 상처를 어루만진달까 이런 면에서 필요한데 평가는 다른데요. 앞서 임세훈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벌금은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82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벌금을 다 안 냈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비판이 있는데 뭐 그쪽에 이제 우리 이제 정권의 판단은 이러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추징금은 결국은 다 내셨어요. 그러니까 추징금과 벌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징금은 다 냈지만 벌금은 좀 남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을 이제 합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뇌물 수수액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돈을 내기는 냈대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금액이 국가에 납부되어 있다는 점도 뭐 고려해달라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사면 복권되더라도 추징은 남고 벌금은 없어지니까 추징금은 일단은 다 내시고 벌금은 안 낸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잠깐만요. 네.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 감옥 4, 5개월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여튼 뭔가 유죄 판결 받아서 수감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덜어준 거니까 그래도 평가할 만한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네. 그런 추위의 고통보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나오는 거 조금 몇 달 빨리 나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김경수 지사 본인의 판단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추징금만 남아 있어서 추징금은 또 다 냈습니다. 이런 건 다시 뭐 이렇게 되돌려지는 게 아니고 벌금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인 비리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벌금이 한 150억인가요? 그 정도로 추징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걸 벌금을 조금씩 갚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뭔가 사면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벌금을 딱 안 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뭐 재테크도 하셨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갔던 원인 중 하나가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스가 본인 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판단으로. 다스까지 본인 거 되셔서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은 이명박 대통령은 제일 많이 취하신 거죠 이번에. 네. 하여튼 전 반대편에서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사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하시기를 사과가 없었다라는 부분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 우리 임세훈 대변인 말씀하신 양념 끼워넣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사면이 있을 때마다 그런 비판을 야당에서 늘 하죠. 문재인 정권 당시에 뭐 이석기 한명숙 전 총리 말씀하셨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강노현 교육감, 뭐 이강재 등등등 그때도 뭐 야당에서는 우리 쪽이었겠죠. 자한당 쪽에서는 이제 본인들 사람들 다 챙기고 우리 쪽은 뭐 그냥 끼워넣기다 뭐 이런 얘기 늘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짚어 넘어가 봅니다. 네, 그럼 공평하게 임세훈 네. 부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 했어야 되는데 갈라치기도 아니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했냐. 그래서 숙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거 아니냐라는 반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사면의 기준에는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여론 지형을 봤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비리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득이 너무 많다 등등을 통해서 이제 국민적인 반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반성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농단 사태로 이른바 잠깐 죄명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런 국정농단 때문에 이제 들어갔었던 부분이라 약간 국민적 감정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좀 뭐 연세는 두 분 다 있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어느 정도의 동정심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요구들이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인수위 시절이죠. 그때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수위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마치 그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뭔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뭐 조건의 하나로 막 그런 식으로 되려하는 시도가 있어서 그런 게 불순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네. 그때 단행을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사면은 하여튼 진행이 됐고요. 뭐 결과만 우리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손수저 대표님이 골라온 발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는 이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네, 이분도 목소리가 낯익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골라오셨죠? 네. 네, 민주노총이 이제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제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란봉투법을 연내 처리하라고 압박하면서 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였죠? 네, 이제 이는 이제 방금 들으셨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강행 처리도 불사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안 하니까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국힘이 아닌 오히려 이제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는 이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불법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한 발 물러난 모양새이긴 해요. 화물연대 역시 이제 파업을 철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제 불법 파업과 이 노조 법치주의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노총과 확실한 선긋기를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발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세연 부대변인.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오셔서 그런지 좀 저희도 좀 이해 불가한 부분이 다수당이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말이 어차피 해도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저희 쪽에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그 화물연대 사건을 계기로 뭔가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업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론에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지금 화물연대의 이런 건 파업이 아니라 사실 업무를 그냥 본인들이 정지한 겁니다. 다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냥 짓밟는 걸로 본인의 정권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노란봉투법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불법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뭔가의 이제 집회와 파업에 있었을 때 그 기업에서 개인에게 이거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손해배상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뭐 갑자기 개인에게 뭐 몇십억을 하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앞으로 우리의 사측의 이야기만 듣고 너희들은 주장을 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밖에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좁혀서 인기 올라갔다는 거에 너무 좀 꽂혀가지고 자꾸 이제 웃음이 났는데 좁혀서 이게 올라간 거면 그럼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그 모든 국민들도 좁혀서 저게 된다 뭐 국민들도 이렇게 인정해서 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이제 그 피해를 입혀도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해서 이제 불법 파업을 해서 피해를 입혀도 그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결국 그것이 핵심인데 그 어느 나라도 피해를 입혀놓고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면책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헌법의 재산권과 이게 배치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노동법을 끌어와서 그걸 막아주겠다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임세연 부대변인의 반론을 30초 듣고 본방송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노조가 있으면 노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개개인 한 명 한 명께 그거를 뭐 부과한다. 그거에 대해서 막아주는 법이고요. 뭐 노동자는 그동안 뭐 불법 많이 안 했습니까? 왜 그러니까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맨날 불법 딱지 붙여가면서 탄압하고 사실상 걸리는 사용자가 훨씬 많죠. 네. 그리고 노조 우리나라 가입률 10%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두 분이 각자의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본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되겠고요. 두 분과의 토론은 유튜브로 이어지는 오창익의 뉴스 공감 방과후 수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본방에서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그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에 네. 조금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대변인께서 이제 개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 이제 이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불법 파업, 폭력적인 시위를 했을 때는 그것이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이런 면책은 저는 오히려 이 법치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난다. 그것이 이제 노조 간부이거나 어떤 개인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지 왜 그것을 막아줍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고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 재산상의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법치다. 그리고 또 이제 왜 자꾸 사측의 불법은 말씀 안 하시냐 이 말씀하시는데 사측도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당연히 사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면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세영 부대변인.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 다니고 했을 때 뭐 노조에도 가입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가 채 안 됩니다. 아니, 10% 정도 되나? 14% 많이 올랐네요. 문재인 정부 때 좀 올랐네요. 아, 예. 저 옛날에는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나마 그게 중소기업 같은 분들은 노조 자체도 없어요. 그럼 일부에 있는 그 노조에 대해서 뭔가 딱 제일 많은 게 귀족 노조다. 네네. 그리고 어떠한 시위와 집회가 있으면 불법이다라고 미리 프레임 딱 잡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환경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다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치고 지저분해지면 어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노동자의 항변입니다. 항변. 그런 파업이라는 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이 불편하니까 뭔가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불법이다. 뭐 귀족 노조다 하는 걸부터 딱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노동자와 이렇게 너무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 안에 막 폭력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지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진압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와 우리가 함께 수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무조건 파업은 불법이고 폭력이다가 전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두 분께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임세현 부대변인은 민주노총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손수조 대표는 민노총이라고 부르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 차이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별 차이 생각 없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말이 말한 습관이죠. 네, 그런가 봐요. 민주노총에서는 네. 민노총이라고 부르는 게 일부러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를 좀 이렇게 민노물. 뭐 디스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는데 네. 아니, 그런 저는 건 그런 아니었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 민주노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예. 존중한다. 네, 이런 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이라고 당연히 다시 좀 얘기해서 존중하고. 예,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시 노란봉투법으로 다시 들어가 네네. 볼게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의 지금 노조법도 현행법상 또 이 노조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그리고 이 합법적인 파업에서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굳이 개정을 하자고 하는 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그 합법이라는 범위,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지금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의 범위 자체도 넓히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 폭력까지 애매하게 된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조금 더 논의하자라는 게 국힘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노란봉투법을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민주당 다수 의석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노란봉투법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아예 지금 말하는 노조법 2, 3조를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더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다라고 소개해 주신 거죠? 그 범위라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법과 폭력에 있어서는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어쨌든 그 어떠한 법에 있어서 법 안에 내용이 불법하고 폭력했는데도 봐주자라고 내용이 들어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뭐 어떻게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위축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뭐 소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논의가 필요하시면 더 깊은 논의와 뭐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 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게 저 합법화업을 보장하느냐 뭐 이런 쟁점 또 뭐 불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거냐 뭐 이런 쟁점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는 뭐 매개나 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 귀족 노조라고 욕한다면 그분들은 원청 얘기지. 그렇죠. 실제로 저 하청, 재하청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은 상당히 그 열악한 근로 조건 속에서 하는 건데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먼저 받아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지금 네. 뭐 이른바 노조에 가입한 분들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으신 분들이죠.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노조 자체도 할 수 없는 이런 우리 노동자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원청과 뭐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막 7차 벤더까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노동의 권리는 저희가 더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더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입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의 개념 부분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맹점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 본청과 이제 하여튼 그 얘기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삼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삼성과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있겠죠. 네네. 여기까지가 저는 근로자의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고 삼성 직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멈춘다. 예. 네. 근데 이 삼성과 계약한 이 업체의 하청 뭐 C업체, 하청업체의 D업체 쭉쭉 계약 있겠죠. 노동자. 네. 네네. 그 부분까지 내려가서 삼성이 모든 것을 교섭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노사 간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규제해서 7차 밴드, 뭐 6차 밴드까지 너네가 다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대우해양조선에서도 네, 그랬는데 실제 작업장에 가면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의 사용자나 관리자들이 이제 작업 지시라고 해서 실제로 고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반론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부분도 자율적으로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관계는 그 사측과 노동자 측이 투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합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단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올 텐데 사실 저는 이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요. 꼭 노조여야만 합니까?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조 가입자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에 뭐 SNS도 발달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자율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은 노조가 아니라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약간 뭐 새로운 이렇게 좀 약간 확대되는 개념도 네. 있는데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꼭 노조만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네.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다른 방식도 노조법을 있지 얘기를 않냐. 하고 있고 네네. 근로자의 개념과 어디까지 교섭단체로 근로자를 생각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복잡해져서 아까 네. 말씀하신 화물연대도 노동자냐 아니냐 이게 네. 논쟁이잖아요. 노동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임세원 부대변인. 그러니까 얘기가 참 이제 계속 또 멀리 가게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요거 수습하고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네, 뭐. 당연히 노조만이 노동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좀 나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를 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고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용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노동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으로서 그 자본이 아니라 노동으로서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소득을 얻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노동자죠. 그게 큰 개념으로는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그 하청 노동자 이런 분들 말고 더 제일 열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노동자들이 이 마지막 우리의 좀 권리를 인정해달라. 우리의 생존권 좀 보장해달라. 우리 어떻게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하고 200만 원 받냐.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마지막 외침을 그렇게 할 수단이 결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자율성 이야기했는데 자율적으로 사측이 합의 잘해주고 노동자 말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노동자도 바쁜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죠. 말 안 들어주고 안 해주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노동시키고 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부분을 항상 불법이니 뭐 폭력이니 하니까 그런 노동자의 권리를 앞으로 좀 더 보호해달라. 좀 발악은 아닌 것 같아요. 발악은 제가 그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속기록 삭제. 네, 마지막으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다. 네. 아니 왜냐하면 누구든 그렇죠. 뭐 실수하신 것 네, 같아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 보고요. 또 하나는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더 논의하자. 물론 아주 뭐 하세월 보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국회에서 논의가 좀 가열차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얘기로 가보고 싶은데요. 이건 임세훈 부대변인이 골라온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 진보 패널 간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방송사들은 진보 보수 패널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변합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100대 0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월 22일 지난주에 있었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임세훈 부대변인이 골라오셨네요. 왜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지금 대표급인데 여당의 대표가 대놓고 언론에 대해서 탄압하고 언론을 뒤에서 컨트롤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도 보내셨어요. 공문까지. 그리고 내용. 공문도 모든 방송사에 보낸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왔는데. 예, 여기는 왔고 네. 불교 방송도 왔고, 뭐 SBS는 안 보냈고, 뭐 MBC 보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보냈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예, 네. 뭐 그러니까 마음에 좀 드는 곳은 안 보냈고, 마음에 드는 데는 보낸 거. 마음에 안 가톨릭 드는 평화 데는 방송은 마음에 안 드는 곳입니까? 불교 방송하고 패널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뒤에 저희 불교도 가톨릭 합하면 이게 국민의 반인데요. 네, 예, 아니 뭐 약간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은 모를 거예요. 뭐 그게 맞아요. 들쭉날쭉 네. 보냈어요. 들쭉날쭉.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방송국 고유의 권한인 편성권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매우 이제 언론 탄압이 정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들 당 이름 다 알고 나간 패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수 패널들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이 집권 여당과 여당 공격하고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저희가 민주당 무조건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이런 건 부적절했다. 이런 거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무조건적인 우기 어거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님 만세 뭐 찬양만 외쳐야 됩니까? 지금 뭐 북한 수령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서 이걸 주제로 골랐습니다. 네, 손수조 네. 대표님 약간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도 잘 이런 걸 골라오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저도 골라오셔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우선 저는 보수 그러면 패널이 잠깐 맞는 것 같고요. 손수조 대표님이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우리 편 아닌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보수 참칭 패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무관심 패널로 분류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게 장성철 이분이라면서요. 그 거명은 안 하고 이게 설왕설래가 모르겠어요? 있는 거죠. 네, 언론에서 추측했죠. 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니냐. 지금 뭐 이분이- 많아요. 그분 말고 이현주 전 의원, 네. 뭐 이재호 고문. 이른바 그러니까 이재호, 당을 그다음 공격하시는 김재섭 분들 이런 분들 다 저희 신인규. 방송에 많이 나오고 다른 데도 많이 네. 나오는데 이상하게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요즘 떡상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방송에서 오히려 더 많이 불러주신다는 키워주려고 그러나 하고 있으신데 어쨌든 그냥 저는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제 국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내부 단속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사실 전당대회 때문에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 대표가 당을 고소고발했던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우리가 또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결국은 내부 단속인 거예요. 똘똘 뭉치자 이제 좀 화합하고 통합하자 뭐 이런 기조가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당을 이끌고 가는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을 이렇게 화합시키고 우리 당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고
이렇게 열일하시다가 조금 오버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버하셨다. 저 옛날에 그러니까 언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얘기 있었을 때는 그게 몰래 했었어요. 몰래 살짝 전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한번 곤란하죠라고 예전에 보도에 의하면 몰래 했었는데 이제 정말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너무 아니, 대놓고 하니까 뭐 죄의식도 대놓고도 없어요. 죄의식이 아니라 이 정도 얘기는 푸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 정진석 위원장 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단순히 좀 기울어졌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이건 100대 0이라고 하면 아니 뭐 총선도 한 뭐 1년 좀 더 남았지만 얼마 안 남았는데 100대 0의 언론 지형이다. 특히 방송에서 그렇다 하면 당대표로서 당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짚을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100대 0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완전 반대죠. 지금 사실 기울어진 건 민주당이 기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은 어떻게 몇 대 몇이라고 보세요? 방송에서. 저희가말로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100.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힘이 있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힘이 큰 권한 아닙니까? 그럼 대놓고 어느 언론사는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러고 세금 추징한다고 때려버리라고 그러고 뭐 방송 다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기자들한테 벌 주라고 얘기하고 그 지금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급기야는 여당 대표가 이제 무슨 진보 패널 보수 패널 이제 분류까지 해주고 참 저는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대놓고도 황당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말고 예. 이를테면 뭐 언론위원장도 있고 여러 그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에는 공보팀이 있죠. 정부 비슷하게 예,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데서 했으면 좀 괜찮은 거 아니냐. 당의 얼굴이 직접 나서는 건 좀 부적절했다. 네. 아니 솔직히 그렇지 네. 않아요. 언론 탄압하려면 이렇게는 안 하셨을걸요. 의도 자체가 언론 탄압이 언론 아니다. 탄압의 의도라고 네. 저는 보기는 힘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도 뭐, 좀 이런 사람은 좀 뭐 바꿔달라 뭐 이렇게 몰래 뭐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매우 억울하신 심정을 말하기 위한 그냥 그런 푸념이었지 그것이 언론 탄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 푸념을 공문으로 왜 보냅니까? 그냥 혼자 뭐 SNS에 혼자 올리시면 되지. 이것도 회의 때 비상대책 회의 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대놓고 그냥 사실 방송사 길들이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만약 이 공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패널 초대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을 좀 만든 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떤 말씀 좀 네. 드리고 싶냐면 지금 거대 양당제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사실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는 지금의 상황도 참 안타깝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갈라져 있다는 소리 많이 들리죠. 국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의 정당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세우기 정치, 그 권력자만 딱 바라보는 그런 정치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 소선거구제. 이렇게 선거 제도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이 거대 양당 제도가 안 되고 그 다양성이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당이.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거대 양당 제도 안에서 각 정당의 역할이라는 게 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치졸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참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손수조 대표는 앞서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폭넓게 아니 좋아요. 멀리 가죠. 네, 좋아요. 네. 아니 멀리 가야죠. 미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부연 설명한다면 공천권을 무기로 한 줄 세우기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권자의 선택도 이 당 아니면 저 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나타난다.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이런 상황이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임세훈 부대변인이 받아주시고 오늘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치개혁 필요한 부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언론 탄압에 대한 얘기가 나갔다가 그거는 손수저 대표께서 잘못했다 유감이다 안 했으면 인정, 좋았다라고 인정을 넘어왔으니까. 쭉 갔는데 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고관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 또 정치 혐오가 있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기존의 뭐 이른바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른바 불편한 마음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당은 다르지만 그런 문제의식은 있다고 생각하고 하던 사람만 계속 카르텔로 가져가고 뭐 새로운 신인이나 이러한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가질 수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고 가질 수 없는 부분 이른바 줄 서고 어딘가 힘 있는 곳에 붙어야 이게 뭔가 어느 뭐 공천을 받든 어느 한 자리를 갈 수 있든 이런 시스템은 좀 혁파돼야 된다. 이거는 양당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올해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니까 두 분한테요. 딱 20초씩 드릴 테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는 포부 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나 이런 거 하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가나다 순으로 갈까요? 손수조 대표. 우리 임세은 전 대변인님 공천 받으셔서 국회의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아닌데. 내후년. 네. 일단 지금 그게 네. 중요하시니까. 공천을 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덕담이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제 공천까지 생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 위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수조 대표님도 하시는 사업이나 일 잘 되셔서 또 건강하시고 아이도 잘 크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천에는 공천으로 덕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요? 얘기를 하신 게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는 새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